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인혜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나들이 오는 기분으로 아주 복장도 간편복으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향후 우리 한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그런 전망이 매우 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침 작년에 여기 나와 있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992년 8월 24일에 한중 간의 수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 9월 1일부터 6일까지 저로서는 당시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 있었는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으로 가서 여성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물론 남측 여성 대표단 일원으로 이제 방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의 그 주석궁에서 오찬을 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소외를 느꼈던 것을 한 70페이지 정도, 이 책이 한 640페이지 정도 됩니다만, 제 이제 서장에 써놨는데, 제 책이 시작하는 시점과 그리고 우리 그 세계 평화 여성 연합이 창립된 시기가 똑같이 3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했던 해가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제가 주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거기에 여성 얘기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김일성 주석을 만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역시 여성단체 대표단으로 갔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상당히 상통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미 관계를 상위 구조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하위 구조로 나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구조적 그 역학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오늘 제가 마련한 그래프가 또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6개 시나리오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2개는 북미 간에, 2개는 미중 간에, 2개는 남북한 간에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과 미국, 이것은 이게 역서인데요. 번역을 했는데 1972년부터 92년까지 우리 선생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었고요. 물론 작년에 다 그 책이 출간되기는 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역시 작년에 출간된 책이고 이제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석궁 오찬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중간에 김일성 주석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기서 보실 때 제일 오른쪽 그 하얀 그 한복을 입은 사람이 사실은 전데요. 여기 딱 한 사람이 북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여기 오른쪽 두 번째 있는 푸른색을 입은 분이 여운형 선생의 따님이신 여영구 단장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두 남측 대표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때 우리가 가서 북한 여성들도 만나고 또 북측 위안부 할머니들도 만나면서 느꼈던 소회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저의 여러 가지인데, 조금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이 회의에서 그럼 무엇을 했는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평양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그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물론 일본에서도 오고 북한 여성, 남측 여성에서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그 위안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분쟁, 갈등,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성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그러한 그 평화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또 여성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북한 간에 그동안에 이제 그 회담을 한 것을 보면 물론 요사이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동생이 또 활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남측의 어떤 대표단 측에서 여성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그 목소리를 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피해를 보니까 제가 제 기억에 200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미국 그 컬럼비아 대학의 그 초청을 받아서 북한에 대한 제목이 North Korea Economy, Society and Women. 그러니까 경제와 사회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런 것을 하느라고 제가 그 예를 들면은 탈북 여성들이라든가 혹은 국경을 넘어와서 중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북한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 경제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말하자면 배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성들은 그래도 사무실을 가야 그 정도로 배급이 반이 줄었다 해도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여성들의 몫입니다. 예를 들면은 쌀을 받아왔다 하면은 그것으로 뭐 전도 만들고 말이죠. 뭐 떡도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겁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또 지방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 가요. 그것도 또 모자란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 한 달, 두 달 동안 뭐 거기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몸을 파는 여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economic immigrants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적으로 이민 온 그런 그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그 경제난에 처한 그런 그 다른 가족을 돌보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황이라든가 특히 전쟁, 분쟁이 났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본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북한 또 그 위안부들을 만났을 때도 이분들이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김일성 주석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행복하게 삽니다. 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 참상에 대해서도 남북한의 그 위안부 하셨던 분들도 만나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여성들이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금강산을 같이 갔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리고 우리는 앞쪽에 앉고 이제 뒤쪽에 북한 여성들이 앉았어요. 그럼 얼마나 남측 여성들이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 앉아서 남편 흉도 보고요, 애들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북측 여성들은 저런 얘기를 정말 해도 되는지 만남 그 자체로 남한사회에서 여성들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입은 옷 같은 거 좀 만져보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티슈를 줘도 그 품질로서 북한 여성들이 남한 여성들의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상을 저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제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들은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식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92년인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판문점에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해 4월에 처음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고속도로 가는데 정말로 완전 민둥산입니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거의 나무를 못 봤습니다. 근데 평양 가니까 이게 나무가 우거지고 울창해요. 그래서 제가 안내원이 이제 늘 따라다니니까 안내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양이 정말 살기 좋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나무도 많고 차도 별로 없어서 매연도 없고 말이죠. 일부러 저는 오히려 그런 걸로 이제 서울에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다는 그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오는 길에 보니까 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날 정말 아무 말도 못해요. 얼굴만 빨개지더니 다음날 나타나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92년이면 벌써 한 40여 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6.25 때 미군이 폭격을 해서 그래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을. 그래서 저희도 똑같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식목 사업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울창한 숲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높여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선 조금 거꾸로 해서 여성 문제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이 그 분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앞에서 다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그 우리 여성 연합회, 세계 평화 여성 연합회 측에서 발표를 해주실 때 여러 가지 그 유엔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로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유엔 한국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가서 또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사실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325호 결의안인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전 세계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성의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결의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의안이고, 우리 이 연합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이 가장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 과정에서 여성의 역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더욱더 그 UN Security Council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2000년 1325호 결의안에 따라서 그 평화 구축에 대한 그런 제안을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면서 우리 연합회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상당히 감명 깊게 또 들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그 DMZ에서의 그런 평화적인 노력에서 평화 기구를 유치하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통일을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통일하고 평화 공존하고는 상반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평화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도 그대로 있고 남한 체제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평화 공존이고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쪽이 권력을 갖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오랜 그리고 점진적인 그런 그 통일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그 DMZ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일의 경우와 이제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 때 독일은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베를린 월이라고 하는 장벽이었기 때문에 망치로 깨뜨리면은 바로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반도에서는 소위 그 시빌 워라고 하는 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4km, 2km에 이르는 그런 그 DMZ 안에는 엄청난 그런 그 화력, 무력으로 그 예를 들면 쥐레를 표현해서 아무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럼 이 DMZ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하는가가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의 그 통일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남한의 그 강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북한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아주 풍부한 자원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우리가 자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 있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보완적으로 활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개성 공단이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리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관리해 나가는, 함부로 남북한이 섞여서 1대1로 뭐 독일 경우처럼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부작용이 엄청날 거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독일 서독 4사람이 한 사람을 서포트했다면, 이제 한국은 뭐 2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해야 되는 만큼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러한 그 유엔에서의 평화적인 기구 유치, 또 평화적인 활동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제 책에서 했던 그런 그 분석들을 빨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것도 계속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동아시아 질서 분석틀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1972년부터 한 50년을 갖다가 5분 10분 안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이아그램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냉전 구조 속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는 속에서 남북한에는 미국에 속하고 소련 측에 속하면 됐습니다. 소위 그 블락에. 그렇지만은 이제 그 1972년 여기서 미국의 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2년에 소위 말하는 데탕트의 물결을 타고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국, 미국, 일본 간의 이런 그 삼각관계가 그 공동의 적인 소련에 대항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러자 이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 같은 해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 이루어졌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중미 간의 그런 상위 구조로서의 그 관계가 우호적이 되면 그것이 곧 남북한 간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대화로 이어졌다 하는 그 분석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1972년 공동성명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다이아그램의 오른쪽 밑을 보시면, 제가 모든 저의 다이아그램이 오른쪽 밑에 갔을 때 우리가 공동성명이 발효되고 대화가 이어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력 균형이 됐지만 불균형이 오는 상황에서 이제 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1991년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소위 말하는 탈냉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해 마지막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발효가 9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92년에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역시 또 소련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남북한에는 다시 소위 그 총리급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그해 말에, 그러니까 역시 그 상위 구조에서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간에도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북한 주도에 북한이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소련도 붕괴하고 말이죠. 동구권 다 붕괴하고 공짜로 받던 그런 그 지원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구조의 불안정기에서 그 안정기를 모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 1992년에 남한과 그리고 중국이 그
그 관계 정상화를 이룸으로 해서 당시에 또 90년에는 그 당시 소련과 또 수교를 했기 때문에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모두 그 수교를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북한은 아직까지도 미국과 일본과 그 수교 또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교차 승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그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뛰어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전에 제가 이제 4개의 공동성명, 단지 4개의 공동성명에만 이제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이제 케이스 스타디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00년에 오면은 드디어 그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동반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미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했더니 그 해, 그러고서는 지속적으로 2000년에 이르러서 남북한 관계도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른쪽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햇볕 쪽에서의 6.15 공동선언이라는 그런 그 결과물을 맺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전에는 김일성 주석이 94년에 그 정상회담이 그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런 그 서거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2000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른쪽 밑에 있다가 위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남북한 관계가 또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2001년 9.11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는 중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본과의 그 동맹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북한 보고는 악의 축이다, 불량배 국가다, 이러면서 경원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또 햇볕 정책을 개성했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남북한 관계를 뭐 이어나가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오른쪽 밑에 있던 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도 교착 상태에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그 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2007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2006년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 지위를 잃고요. 또 핵 문제가 2006년 9월에 첫 번째 북한 핵실험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 미 행정부는 그러고 보니까는 중국의 그 역할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 상관자라고 부릅니다. Interest Stakeholder라는. 그래서 좀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이 좀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 반면에 미국은 그 대만 독립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 하는 그 중미 간의 그런 그 암묵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2007년에 가서는 이해 상관자가 되고, 그리고 또 남북한 간에는 드디어 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저의 그 관찰,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는 관찰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만, 오늘 이 표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트럼프와 시진핑,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그런 그 시진핑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바이든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책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아래로 가야지 되는데 가지 않고 있어요. 왼쪽 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과 미국이
그 라이벌 파워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고서 제재가 북한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5.24 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그의 그런 그 폭침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5.24 그 조치로 인해서 남북한 간의 교류가 거의 그 끊기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오른쪽으로 가지 않은 상황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보면은 남북한 간에는 여기서 보면 그 판문점 선언 2018년에 그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4월 27일 이제 판문점에 갔었고 또 9월 19일에 평양 가서 평양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남북한 관계 개선되지 않았냐 해서 이제 밑으로 끌어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간에는 무역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요즘은 또 코로나다 또 뭐 홍콩 보안법 문제다 해서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런 그 설명해 드렸던 그 도표에 의하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6가지 제가 시나리오로 준비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 1과 2는 북한과 미국 간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김정은이 북한이 핵만 가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폭격할 수 있다 하고 지금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는, 김정은을 붕괴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김정은이 없어진다고 해서 체제가 붕괴가 된다고 해서 북한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된다고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 그런 그 공격을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이 여러 가지 그 핵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타격, 선제 타격으로 해서 핵시설을 없앨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그전에도 사실 클린턴 대통령 때도 페리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요새 말씀을 설명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한번 리뷰를 했었지만 남한이 입는 그런 그 부상자라든가 뭐 100만이 넘는 그런 사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북한이 핵국가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3, 4는 중국과 미국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사실은 그 관심을 갖는 것은 베트남 모델입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현재 역할은 뭐냐 하면 다낭이라는 거 혹시 여기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낭에 미국의 그 말하자면 항공모함이 다 들어오면서 현재 핵심적인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과연 이런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베트남 모델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 5와 6은 뭐냐 하면은 5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미 간에 완전히 딱 붙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도록 압력을 넣자. 그것도 상당히 지난한 얘기입니다만 시나리오 5로 넣어봤고요. 시나리오 6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파키스탄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남측이 그 핵만으로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나토 형식의 핵 공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일본을 통해서 또 괌이라든가 오키나와에 있는 그 핵 우산을 강화한다든가 또 전략적
그 핵자산 무기를 갖다가 또 우리가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가 그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6가지 모델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이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그 여러 가지 모델이 섞여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선제 타격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라든가 대외 정책에서의 상당히 그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새 그 시진핑 주석도 그 이웃은 바꿀 수 없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그 북한과 같이 평화적으로 또 우리가 평화 구축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세계 평화 여성 연합회에서 그 제안한 여러 가지 평화의 그런 그 방안들이 성공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